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두 분 사이에 끼어서 이런 얘기 할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나 또 좋은 얘기만 들으면 사람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망가뜨리려고 중간에 끼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변호사랍시고 이게 헌법 얘기하고 좀 법적인 문제를 좀 섞어서 얘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순서는 뭐 대충 많이 보신 얘기 드릴 겁니다. 이게 법전이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예.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걸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껍고 너무 무거워서. 저거가 이제 저 대법전이라고 있는 게 이제 저게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다 들어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아놓은 건데, 저게 출판사별로 조금씩 구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 법전이 그간에 쓰이는 용도를 볼 때 제일 저게 유용하게 쓰이는 데는 국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 책상 위에 전부 다 저 대법전이 한 곳씩 놓여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마치 항상 법전을 찾아보면서 입법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하려고. 저 대법전이 제일 확실하게 쓰이는 거를 제가 한번 본 게 옛날에 무슨 하여튼 국회에서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거기서 군인 대령 하나가 답변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막 나무라고 이러다가 정회가 됐는데, 그거 얘기한 사람이 해군 대령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답변 잘못했다고 끝나자마자 육군 중장이 3스타가 의원들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 대법전을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 군대 구타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러길래 야, 대단하다. 그때 이후로 하여튼 이 법전의 용도가 요걸 사면 요거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법이 매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껴주는 건데, 요걸 왜 해놨냐면요. 대법전에 보면은 이제 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 중에 제일 센 법이 헌법이잖아요. 저 대법전이 두꺼우니까 사전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헌법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억, 니은 순으로 있단 말이에요? 히읗에서 찾아야 될 것 같죠.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거를 찍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못 집어넣는데 히읗에 찾아보면 헌법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제목이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디귿을 찾아야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왜 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을 왜 대통령이라고 부를까? 에? 북한이 한국말을 쓰지만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죠? 국가원수를. 우리는 왜 대통령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군대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중국군은 이름이 뭐예요? 중국인민해방군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죠? 북한의 군대는 이름이 조선인민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이름이 뭡니까? 국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죠? 국방군도 아니고 국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군대 이름은 왜 국군일까? 헌법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나오고요. 헌법의 군대 이름이 국군이라고 나오고요. 응? 헌법에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원이 3심제가 있어가지고 최고법원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대법원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 똑같이 쓰는 나라는 다 대법원이라고 할까요? 일본은 뭐라 그럴까요? 일본도 대법원이라고 할까요?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합니다. 왜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하는데 한국은 대법원이라고 할까? 헌법에 대법원이라고 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의 기본을 다룬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정부 수립 70주년이냐, 국가가 만들어진 지 70주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식사하다가 우리 전우영 선생님한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깨우침을 받았는데, 지금이 2015년 말이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19년이 되잖아요.
우리가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일부러 50주년 밑으로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했을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냥 대한민국이 그 앞에 고종 때 대한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황제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죠?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었어요. 재헌의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후보로 올라왔던 나라 이름들이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표를 꽤 받았어요. 아까 제가 밥 먹다가도 조은영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고려대학교 있잖아요. 고려대학교가 과거에는 보성전문학교라고 그랬죠. 그죠?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이 합쳐져가지고 연세가 된 거고요. 보성전문학교면은 보성대학교가 돼야지 왜 고려대학교가 됐을까? 그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은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공화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 이름을 선점하려고 고려대학교라고 했대. 아쉽게도 그 투표에서 실패해가지고 영어로는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한글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언제 나타났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왕조들이 이렇게 쭉 바뀌잖아요. 가까운 걸로부터 따져보면은 원나라가 있고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바로 생겼나요? 청나라 다음에? 아닙니다. 그죠? 19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손문이라고 나와요. 순원이라는 사람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을 수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공내전이 있고 중화민국은 져가지고 장개석 때문에 져가지고 밀려서 대만으로 가고 본토에 또 다른 정권이 만들어지죠. 그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보시면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그죠? 근데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없어진 적이 있나요? 외견상으로 어떻게 보일망정 중국한테 너네 역사가 끊어져가지고 나라 이름도 없이 나라가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할까? 그렇지 않죠. 네? 나라는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스테이트가 나라죠. 거버먼트는 정부고 정부가 혼란해가지고 몇 군데 생기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나라는 계속 있다. 이게 특히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근대 이후에는 나라는 계속 있어 왔다 라고 주장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기본 방침입니다. 나라가 우리는 중간에 끊어졌었다. 그러다 갑자기 생긴 거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상한 놈들이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4대 국경일이라고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고르기 좋으니까. 5대 국경일이라고 그러면 한글날이 들어가고요. 4대 국경일이라고 그러면 개천절, 3.1절, 제헌절, 광복절이 들어갑니다. 왜 이 네 날이 4대 국경일인 줄 아세요? 다른 좋은 날도 많잖아요. 어린이날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연휴나 뭐 이런 걸로 좋은 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야. 되게 앞뒤로 붙어가지고 연휴가 될 때가 많아요. 현축일은 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여기가 4대 국경일일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개천절이 어떤 날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하늘이 열려서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처음 세웠다. 이게 개천절이죠. 3.1절 독립 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3.1절을 계기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제헌절 헌법을 만들어서 비로소 국가의 근간을 갖췄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응? 광복절 외적들을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그대로 이제 지켜낸 날이다. 광복절. 4개 다 나라를 세운 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대 국경일인 겁니다. 그래서 따로 건국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재헌 헌법을 만들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다 했었단 말입니다. 왜 건국절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분들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건국절을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요걸 4대 국경일로 했던 이유는 우리는
특별히 건국을 했다고 하는 날을 하나로만 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개천절 이래로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중간에 끊어지고 1948년부터 나라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있긴 있었어요. 우리 한민족 중에. 북쪽에 있었죠. 그죠? 종북 세력들이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속 대한민국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헌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는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의 실질은 조선이라고 봐요. 조선 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없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다시 건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뭐예요? 일본이 침략해서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죠? 감정적으로 문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법적으로는 그래 그 조약에서 어쨌거나 힘에 의해서 굴복돼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네는 나라가 없어졌던 거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민족의 자존심의 바탕에서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역적이에요. 왜 나라가 있었는데 계속 왜 없었다는 거야? 또 법적인 근거로 나라가 없어졌다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뭐예요?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근거가 한일합방 조약을 얘기하죠. 그 전에 을사조약을 얘기하죠.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이나 이런 거를 다 뺏기고 한일합방을 통해서 완전히 다 국권을 뺏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을사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인가요?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가요? 아니죠. 을사늑약이라고 배우셨죠. 강제로. 그래서 강제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는 조약이다라는 것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요새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특사 사건이라고 하더만요. 그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이걸 제대로 이걸 우리가 우리 자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약을 체결해서 넘겨준 적이 없어요. 한일합방 조약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그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나라를 넘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뺏긴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서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국노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네들이 팔아먹어서 나라가 없어졌고 자기는 거기서 대일본 제국의 자귀를 받았으니까. 그죠? 자, 뿌리가 어디 있는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외국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실상 뭐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학설일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스스로 우파라고 자임한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게 우리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시작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공포가 됐는데 총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운동이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만들어졌죠. 그죠? 10개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바뀌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되는데요. 이때 이 헌장의 반포일을 1919년 4월 10일이라고 썼느냐 이 문서에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썼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이때 분명히 생긴 겁니다. 그죠? 선서문이 있는데 이게 전문 같은 겁니다. 지금 헌법 전문 같은 거. 민국 원년 대한민국이죠. 민국 원년 3월 1일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대한제국이 전제주의 국가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1919년 9월 11일 날 5개월 후에 공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헌법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8장 58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영토 조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한국이 뭡니까? 이건 대한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도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이게 나중에 1925년에 다시 개정되긴 합니다만은 임시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헌법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분명히 1919년부터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이렇게 생겼었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여기 이렇게 10개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쭉 우리 헌법들이 만들어져 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면 어떻게 제정됐을까? 이게 뭘까요? 헌법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건 임시정부 헌법이었고 광복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고 하자면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고 하자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있었잖아요. 그 1948년 8월 15일 날 지금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국으로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은 뭐야 그러면?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일제 식민지였다고 치자고 그 3년은 뭐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미국 식민지였습니까? 그거 자체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그때 그 3년 동안에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원고지에다가 썼던 헌법 초안입니다 이게. 이분이 대한민국 이제 헌법을 재헌 헌법을 기초를 만드시는 분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조선도 나오고 인민도 나오죠. 근데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선일보만 조선이라는 용어를 계속 숭상하면서 잘 쓰고 있고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도 쓰면은 빈민이라고 해도 인민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빨갱이인 것처럼 취급을 하려고 그러고 사회학적으로는 인민이 굉장히 정확한 용어였던 겁니다. people. 이거는 뭐 이거 영어로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미군정 시기에 미군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네들이 초안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초안들이 있어서 이게 논의가 돼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에 수립이 되는 기초, 그 다음에 근본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다. 거기에 재헌헌법부터 제4차 개헌이 있을 때까지 제4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헌법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되어 있죠. 에? 그러면 재건절이라고 하든지. 거기 법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5차 개헌이 있는데 1963년 12월이라고 써있죠. 날짜를 봤을 때 무슨 혐의가 좀 있죠.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이거와 이거 갑자기 나오죠.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하고 여기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말이 빠지죠.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주장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뿌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데없이 나타난 게 이게 나타나고 없어지죠. 6차 개헌까지만 제가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차 개헌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다시 나오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러고 난데없는 5.16은 빠집니다. 이제 이건 무슨 헌법이냐? 현행헌법입니다. 87년 6월 항정으로 만들어진 민주헌법. 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다시 이게 등장을 하죠. 그죠? 맨 처음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게 세우고 쿠데타로 만들어진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이런 게 역사입니다. 응? 왜 역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이제 6차고 9차니까 7차, 8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7차 개헌이 유신헌법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차 개헌은 전두환 때 만든 5공화국 헌법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4.19도 빠지고 5.16도 빠지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여기까지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전두환 씨가 갑자기 막 재산을 내놓고 뺏기기 시작할까요? 5.16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관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헌법에 학문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교육의 자유가 있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학문의 자유의 면에서 볼 때 나라가 한 종류의 교과서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지금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우파를 참칭하는 세력이. 그러면 학문의 자유와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판의 자유. 누구나 교과서를 써서 출판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교육의 내용을 선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학생들한테.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일방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정교과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종류의 소주만 마셔라 라고 하면 술 마시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까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괴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과거에 결정한 걸 보면요, 1989년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92년도에 선고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죠. 연구를 하고 아마 한 3개월 정도 연구했을 거예요. 애매하니까 미뤘지. 근데 요때는 대통령이 누구 했느냐?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작은 글씨지만 한번 보십시오.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응? 통치상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좀 예방해야 된다.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국가가 교과서에 대한 편찬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국정교과서 발행권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최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교과형 도서의 국정제도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규정에 비추어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위헌은 아니라고 해서 이때는 국어교과서가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국어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막으니까 헌법소원을 냈던 거거든요. 이 보장 규정에 비춰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 이념과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 있다고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를 그래 용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정제도보다는 거민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 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 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어는 지금 문제가 되는 국어니까 뭐 국정이 좀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 여지도 있는데 헌법 위반까지는 아닌데 그것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적어도 국사는 그러지 마라. 노태우 때 세상에 노태우 때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법 절차의 원칙.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삼권이 뭐예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잖아요. 자, 다 법자 돌림인데 입법권, 사법권 왜 행법권이 아니고 행정권이에요?
라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부터 우리가 무슨 경국대전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만든 거야. 미국의 삼권 분립 있는 거를 번역하면서, 그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걸 우리가 100개다 쓰는 건데, 입법, 사법, 행법이라고 애초에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사법, 법을 판단하고, 행법, 법을 집행하는 거. 이게 맞는 건데, 행법부라고 하려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끼리 나중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행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사법부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법대로 다 하려고 하면 법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해서 행정부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법의 경우에도 합리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지양,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채택할 것. 이걸 어기면 헌법에서 정한 원칙을 어긴 게 돼가지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위헌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예고를 20일 동안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20일 동안. 이게 이번에 교육부가 행정고시를 하고 20일 동안 무슨 의견을 받겠다 어쩌고 하면서 했던 일이 있죠. 이거 이 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팩스를 꺼놔버렸죠. 근데 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찬성이 15만 명이고 반대가 32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는 찬성은 14,882건이고 반대가 7,113건에 불과해서 찬성이 많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무슨 경우냐. 동일한 의견의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은 한 건으로 처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예고 마지막 날 차떼기를 했죠. 국정화 찬성 의견 4만 장을 인쇄해서 납품을 했어요. 요거는 4만 개로 치고. 네? 의견 수렴이 끝난 지 11시간 만에 이게 긴급사안이라면서 전저관보에 고시를 합니다. 국정교과서가 긴급사안이라는 거예요. 인쇄를 해서 배포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전자관보에. 역시 헌법에 규정된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원칙을 많이 얘기해요. 원칙, 이 정부가. 그죠?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늘 중시하는 게 원칙이었다. 원칙을 중시했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끊어졌다고 하는 게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한 원칙은 또 이거였어요. 2005년도에 10년 전에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은 이때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왜 얘기했는 줄 아시죠? 이거는 이때도 누가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그랬나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한일 협정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협정문을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일 협정문을 잘못 체결해가지고 그때 위안부 문제, 식민지 시절의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 아빠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예? 이거는 아빠 얘기가 나와서 잘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반칙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잡혀가니까. 복면을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뭘 했길래 여기 이런 거 저기 뉴스 한 번씩 보시면 많이 나오죠. 뭐 해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저기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차 타고 수갑 차고 잡혀 들어가잖아. 가운데에 앉히잖아요. 이 여자분인데 뭘 잘못해서 이러고 있을까?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에서 국정교과서 TF 하다가 감금당하셨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감금당했다가 풀려나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도종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나를 가둬놓는 바람에 국정화 추진을 지지한다고 하는 교수분들은 소속도 모르겠고 전공도 모르겠고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면이죠. 지필진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면이죠. 편찬 심의위원도 공개하지 않겠다. 역시 복면입니다.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뭐냐? 예산 초과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이게 국가적 재난이나 큰 이벤트,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갑자기 뭘 막 쓸어버리고 이랬을 때 다급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선조치 후보고 형태로 사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비상금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비밀 태스크포스는 말씀드렸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 어디에 위임하고 위탁하는지가 다 나와요. 특수학교의 경우에 교과서는 어디다 위탁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국정교과서는. 검인정만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위탁한 것 자체도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고 있거든요. 교과행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육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교육부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탁을 하면 안 되고. 결론에 지금 제가 이 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리스에서는 디케라 그랬고 로마에서는 유스티티아라 그랬고 이 사람도 정의의 여신인데 차이가 좀 보이시죠? 눈을 가렸고 여기 눈을 뜨고 있죠. 이 정의의 여신은 어디 있냐면 우리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습니다. 늘 이게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이 오니까 눈을 뜨고 저울을 들고 여기다가 칼 대신 책을 들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의 사법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원래 서양에 유서 유래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당사자의 신분이나 뭐 이런 거에서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이 저울에 따라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칼로 처단한다. 이게 정의의 여신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눈을 이게 가리지 않았대요. 예전에는 서양에서도. 근데 어느 날 눈을 가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이 붙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법 현실이 너무나 멋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눈 뜨고 얘가 직업이 뭔지 아버지는 누군지 재산은 얼마인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응? 저울은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나한테 돈 준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 적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그게 아니고 눈을 떠서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핀 다음에 책을 늘 손에 들고 열심히 공부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외국에 가도 눈뜬 정의의 여신 많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는 대법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을 보면서 맞아. 우리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이게 정의의 여신인 거지. 백날 나가가지고 우리 눈 떠가지고 다 사정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이게 국정교과서가 되게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런 국정교과서를 우리 정의의 여신한테 안겨줄 것인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